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가을비 한 번에 속옷 한 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가을비가 한 번 내리면 이제 온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계절이 되면 소득 분배 과정에서 제외되셨거나 더 어려우신 서민들, 자영업자 삶이 더 고단하고 힘들어지죠. 같이 어우러져서 따뜻하게 그려가는 그런 계절을 준비하는 가을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자신의 도화지에 마음을 담아보는, 가을을 스케치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물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한번 화두에 오른 적이 있죠. 쇼펜하우어는 대표적인 염세주의자죠. 무신론자고. 하루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분은 명랑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명랑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고통 없는 삶이 명랑한 삶이다. 이렇게 또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세요? 아니면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세요?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이렇게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런 쇼펜하우어 대철학자가 우리 사회를 한번 이렇게 화두에 오른 것은 지금 이 시대가 팩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귀납적 방식의 경험론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와 베이컨이 공존하는 시대,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한 3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700개 동영상이 넘는 자료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는 그러면 그러한 동영상을 올리고 이러한 방송을 하면서
어떤 이념과 어떤 경제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유튜브 초창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의 각자 도생의 시대, 그것이 공개적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각자 도생 알아서 국민들은 사세요라고 발표는 안 했지만 묵시적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상황이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공동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공동체를 포기한 건가요?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공동체의 대표, 지도자, 리더, 공동체를 포기하신 겁니까? 공동체에서의 특권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각자 도생을 해라?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그거는 좀 이기주의 아닌가요? 그러면 공동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죠. 저는 보수, 진보, 우파, 좌파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강한 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강한 연대감과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개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지향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제죠. 공동체가 연대감 있으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 존중받는다. 쉬운 제도는 아니죠. 공동체가 연대감이 강하면 극단적으로 제국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가면은. 그런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도 봤고, 독일과 일본에서. 개인이 너무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만 우대하면 독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율,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민족주의라고 이렇게 규정 짓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연대감이 있으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우대받는 사회, 신민족주의라고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보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그 토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지금의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괜찮은 건가에 대한 물음표도 갖고 있습니다. 4%의 실업률을 인정하고 20%의 하위 계층을 인정하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올바른 건지,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가 우리 정치 체제로서 맞는 건지, 저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와 경제 면에서. 우리 한국 민족, 우리 민족한테 그러한 현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맞느냐, 한계점에 온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나고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되돌아봐야 될 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고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고 지치고 이제 60대 초반에 중년이 돼서 노후 준비도 안 된 그런 사회적 약자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살아오면서 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가야 될 미래를 생각할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끌려가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이 그냥 끌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심 주체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 같은 삶, 그런 삶,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죠. 계속 끌려가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끌려가는 삶은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 물론 행복이라는 잣대가 100이 행복의 최고 지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참 형이상학적이라 어떻게 뭐가 행복한 거냐 이렇게 규정하면 참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이 행복할 수 있고 100이 행복할 수 있고, 그 잣대는 다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부탄 같은 데가 행복지수 1위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행복은 또 다른 가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선택이 나중에 자신이 참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이 되고 삶의 변곡점이 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관점에서 행복은 선택이죠. 감정이라기보다. 그래서 그런 행복의 가치가 조금 연대감이 조성이 좀 되는, 공감대가 있는 행복, 그런 것들을 마련해가는 공동체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뭐 하루 일어나면 좋은 얘기보다 자꾸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좀 한번 어떻게 드리게 되네요. 미국은 회계연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31일이 회계연도예요. 그래서 작년도 회계에 결과가 나왔어요. 재정적자 2,500조. 그 재정적자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의 부채를 갚는 데 들어간 이자가 1,500조.
이거 뭐 미국하고 중국 경제 얘기하다 보면 화폐 가치 자체가 개념이 없어져요. 억은 뭐 의미가 없고 조 단위 나가니까 뭐 적자가 2,500조?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인데 적자가 2,500조면 4배, 적자가 4배, 우리나라 예산의 4배. 이거 뭐 접근하기 어려운 경제라 좀 무감각해지죠. 이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자를 뭐 1,500조 낸다? 이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미국이 자기 GDP의 10%를 국채 발행한 이자를 내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일본은 25%를 내니 이거는 부채로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한 6, 7% 내거든요. 아이고 뭐 일본 같은 나라는 망할 것 같은데 그냥 가잖아요 또.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980년대 말에 증권 회사를 취직해서 갔는데 그때 통화안전증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뭐 시장을 안정화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뭐 2조 발행한다 5조 발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제가 좀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잘 안 봐죠. 비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이제 주식 시장, 증권가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정책을 보면서 주식하지 마라. 정책을 보면 주식을 좀 비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 재정이 전부 다 전 세계가 빚으로 이렇게 갚고 나가야 되는 GDP의 한 10% 넘게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무튼 뭐 1,500조 이자 내면서 버티는 미국도 대단하고 GDP의 25% 내면서 살아가는 일본도 대단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국채 기관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기관에 국채 기관이 있어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있어요. 이 수출입은행은 다 아시잖아요. 수출하는데 도와주고 수입하는데 돈 없으면 뭐 대출도 해주고 또 수출하는 기업에 아이템은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조금 회사를 늘리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중소기업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해주지만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그런 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규제가 굉장히 엄해요. 국책은행이라.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폴란드가 러시아의 접경지대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고 핀란드 이렇게 접경지대에 있거든요. 그리고 핀란드는 영세 중립국을 선언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폴란드가 이제 위협받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좀 지원하다 보니까 자국이 무기가 없어서 이제 위험이 나는 상황이라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 영국의 무기를 수입하려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우리나라가 가성비도 좋고 해서 또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체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방산 관련된 수출 이제 협약이 있었죠. 그래서 뭐 K2 전차인가? K1 전차인가? 그리고 비행기, 뭐 이런 현무,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5조 했다, 뭐 또 추가적으로 했다 해서 방산 수출이
언론 보도가 많이 났잖아요. 체코 원전처럼. 근데 폴란드가 돈이 그때 없는 거죠. 돈 없는데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돈 빌려줄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돈 빌려주는 주체가 누가 돼요? 수출 관련된 거니까 수출입은행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의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여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한도가 다 차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윤 정부가? 법을 바꿉니다. 개정을 해요. 한도를 늘려. 자본금 한도를. 그 대출 한도를 늘려요. 그렇게 해서 수출을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이 과정도 저는 과연 그렇게까지 수출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주 저금리로. 뭐 0.5%만, 1%. 그리고 뭐 한 10년, 20년, 장기로. 이거는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그 자영업자들한테 0.5%로 줘봐요, 한번. 그건 왜 못해? 기본적으로 주는 게 뭐 3%. 아니면은 시중은행은 뭐 5%. 지금은 아파트 대출 7%가 넘잖아요. 이게 아무리 국가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고 수출 의존도가 70%라고 해도 무역 의존도가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더 문제는 뭐냐. 수출입은행이 대출해준 게 130조가 있는데 그 중에 10%를 우리나라 방산업체하면 어디예요? 하나하고 풍산이죠. 하나 계열사 두 곳에 방산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10%를 대출을 해줬어요. 하나를 대출해준 게 아니라 하나가 수출한 네 10%를 대출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가 혜택을 받은 게 10%야. 135조 중에. 그러면 13조 5천억을 하나 관련된 수출에 대출을 해준 거 아니에요, 외국에? 어떻게 대기업 한 곳에 10%를 해줍니까? 그게 국제 금융이에요? 국책은행이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작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도록 금융지원을 해줘야 될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에 10%를 수출에 10%를 비중을 둔다? 뭐 하나 계열사예요? 수출입은행이?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 수출입은행이에요? 난 이 정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은 뭐를 초래해요? 소득의 분배가 불균형이 돼서 계속 소득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자산 불균형이 생기고 양극화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기업들이 받아야 될 기회비용을 박탈한 거 아니에요. 명분이 방산 수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국민들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많은 그 중소기업과 스타트 기업이 기회를 상실했어요. 양극화가 계속 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배분 정부 있었어요? 배분에 중점을 둔 정부 있었어요?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정부가 있었고
있었냐 묻고 싶고, 그런 큰 정책을 해놓은 정부 있었어요? 전부 다 성장 위주의 정책. 정부, 정권. 아니, 부전자원이 없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제조를 해서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지만, 배분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장은 뭐를 나타내요? 국민 갈등을 나타내잖아요. 그거를 지금 보아 오면서도 계속 소득 불균형이 나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하면, 이 양극화로 나타나는 소득 재분배에서 제외되는 이 하위 계층과 하위 기업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지. 그러고는 각자 도생해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몰빵 쳐주고 각자 도생해라? 저는 자괴감 느낀다니까. 국민으로서. 그러고 자꾸 지쳐가. 이 정부나 이 정권을 보면서 미래가 있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원동력이고. 너 경쟁해서 나오자라. 네가 그런 거지. 네 자신이 문제지. 왜 그걸 갖다가 사회와 국가한테, 공동체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왜 공동체한테 그거를 돌라고 그래. 소득이 불균형이 됐다고 왜 그런 명분으로 왜 재배분해둘래.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제가 토양을 바꿔라. 토양. 지금의 토양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출발이 잘못됐는데 도착 지점이 같을 수 있어요?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체의 토양이. 그러니까 돌연변이 정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토양이 잘못됐으니까. 요새 국정감사 하죠. 제가 어젠가 깜짝 놀랐어요. 박철희 주일대사. 제가 알기로는 82학번인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 나오고 국립외교원장 하다가 요번에 올해 8월 달에 주일대사로 갔죠. 3개월도 안 돼서 하죠. 3개월? 90. 3개월도 안 됐네. 요번에 국정감사 와서 한 얘기가 뭐라는 거 아세요? 강제노동, 우리나라가 일본이 강제노동을 시켜서 전쟁에 참여했다. 라는 말에서 강제노동은 아니다. 라고는 안 했지만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해보세요 하니까 안 해. 그것은 자기 참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얘기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못하는 주일대사. 그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감장에 나와서 국민이 물어보는데 이게 저는 다른 나라 방송 봤다니 일본 방송을 본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서울대 일본경제연구소 소장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경제연구소 소장, 서울대. 이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나라에, 이제. 이 사람은, 우리는 한일이라고 하죠. 이란이라고 그래, 또. 우리는 한미 이란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미도 아니야.
일미한이요. 한이 맨 끝에 가. 자기 나라가 맨 끝에 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일대사가 있죠? 주일대사면 일본이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우길 때 대놓고 정말 대통령 경로하듯이 왜 경로를 안 해? 정신 나간 놈아. 그래서 조치를 계속 당해야 돼. 주일대사는. 근데 한 번도 안 당해. 우리나라 주일대사는. 이것도 문제지. 친일론자만 글로 가 있나? 주일대사로 다 보내나? 조치 한 번 안 당하는 주일대사. 문제 있죠. 박철희 주일대사는 제가 볼 때 빨리 사임하고 빨리 들어와야 돼. 그리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도 빨리 내려놓고 외교 자체에 접근을 하지 마. 빨리 내려와. 내년이 한일 60주년이죠? 60주년. 이 사람, 오만 짓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안 오죠? 안 온 이유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다케시마의 나이라고 막 행사하고, 우기길 들고 행진하고, 강요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독도는 안 와. 왜 안 오나 아세요? 독도 오려면 뭐 갖고 와야 돼? 여권. 여권 없이 독도 못 오잖아요. 그 여권을 갖고 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볼 때 내년 한일협정에서 60주년 기념으로 일본하고는 이제 여권 없이 자유왕래하자. 이라고도 남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 정신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럼 일본 사람들 여권 없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우길기 들고 와서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이제 막 규탄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여권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 해줄 것 같아. 아니면 그거를 하라고 이 주일대사로 임명을 한 것 같아. 이 정권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감이에요. 저 뇌피셜. 잡혀가 잘못하면 또.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못한다? 그러고 이란? 이 미친놈 아니야? 패 죽이고 싶더라고. 내가 텔레비 보면서. 텔레비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렇게 하면 뭐가 그 사람한테 이기고 뭐가 얻어져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민족의 스승을, 민족의 어르신을 김구 선생님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항일운동, 그렇게 항일운동 하셨고, 해방 후에 독립운동 하셨어요. 애국운동 하시고.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죠. 그러면서 한 번도 기득권을 가져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자국민한테 총에 맞아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마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 집무실에서 맞았지만 저는 독립이 되지 않은 그 풀도 나지 않은 그 험한 광야에서 독립의 길을 가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처참하게 돌아가셔서 그 광야에 그냥 묻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한 번도 기득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을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까지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 종교 마라 소리는 제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진 않은데 테러리스트라고까지 말을 해야 되냐.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 마지막 총알이 하나 있다면 외놈을 쏘지 않고 외놈의 앞잡이가 돼서 밀정을 한 놈을 쏘겠다. 외놈보다 더 나쁜,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친일행위 한 놈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독립 단체가 무너지고 다 발각되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주일대사. 김구 선생님이 있었으면 아베나 기시다 쐈을까요? 저는 주일대사 쐈을 것 같은데. 그런 말하는. 민족과 결연하는 말이 없어졌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보수나 진보에서. 여야 불문하고. 이제는 민족과 보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좀 필요한 시대 아니냐. 공동체가 연대감을 좀 더 가져야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개인들도 우리 민족도 민족혼이라고 하는 구성원, 공동체의 구성원 우리 국민들도 민족혼이라고 하는 그런 혼을 갖고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 돼야 되는 시점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방송을 정치나 경제 쪽으로 이렇게 사회 쪽으로 말씀드린 그 바탕이 뭐냐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토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윤정권 비판하는 거 아니고 저 이재명 대표 막 찬양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야당 뭐 잘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 막 못한다고만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야당도 이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제 토대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토대거든. 하나 되는 연대감 있는 공동체. 그러면서 각자 도생이 아닌 위드피플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받는 개인이 가치가다 공동체의 가치가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제가 희망하는 공동체다 보니까 조금 비평을 한다고 하지만 비난을 많이 한 적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건 제가 덕이 없고 아적은 부족해서 그런 거고. 뭐 TV 보면 열받아서 텔레비전 못 보겠어. 아무튼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주중이 됐으니까 또 잘 보내시고 아무 별탈 없는 게 요즘은 인사예요. 별일 없었냐. 네. 남은 하루도 건승하시고요.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